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가난한 머슴이 산속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에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덕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박진사 댁에서 온갖 허들의 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그는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덕보는 주인 박진사의 명을 받아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던 덕보는 골짜기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덕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편에는 정말로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헝겊에 쌓여 있었는데 그 헝겊의 옷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단결 같은 고운 천이었고 아기의 작은 손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옥패가 쥐어져 있었지요. 덕보는 옥패 옆에 피로 쓴 듯한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덕보였지만 그 글씨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시오 라는 글귀였습니다. 덕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아기를 버렸단 말인가.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맑은 눈동자로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애원이 가득했지요. 덕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덕보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덕보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지요. 덕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리라. 비록 가난한 머슴이지만 이 작은 생명만큼은 지켜내리라. 덕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오니 큰 고민에 빠졌지요. 박진사는 인색하고 의심 많은 양반이었습니다. 만약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이 들키면 당장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덕보는 박진사 댁 뒤편 낡은 헛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농기구와 곡식 자루들이 쌓여 있었지요. 덕보는 밤을 틈타 헛간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아기를 숨겼습니다. 이튿날부터 덕보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박진사의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아기를 돌보아야 했지요. 마을 아낙네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젖먹이를 구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진사의 형님이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노인이라 불리는 그 양반은 점잖고 학식 높은 분으로 소문났지요. 박노인은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헛간 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헛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박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노인은 헛간 문 앞까지 다가갔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그때 덕보가 나타났습니다. 덕보는 깜짝 놀라 박노인 앞에 엎드렸지요. 박노인은 덕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헛간에 무엇이 있느냐고. 덕보는 식은땀을 흘리며 들쥐 새끼들이 둥지를 틀었다 둘러댔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흔들렸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 통통한 볼을 가진 귀여운 아이로 자랐지요. 덕보는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아기 주변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덕보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웃을 때마다 헛간에 쌓여있던 병든 곡식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쓰덕어가던 보리 자루에서 싹이 돋아나고 말라비틀어진 볏짚이 푸른빛을 띠었지요. 덕보는 두려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느 날 밤 마을 무당이 헛간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헛간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별이 이곳에 있구나. 덕보는 깜짝 놀라 무당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당은 덕보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떡 한 덩이를 꺼내 무당에게 건넸습니다. 무당은 떡을 받아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게. 그 아이를 노리는 자들이 곧 올 것이요. 덕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지요. 그날 밤 덕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이를 노리는 자들이라니.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기에 누군가 해치려 한단 말인가. 덕보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덕보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리라. 무당의 경고가 있은 지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버려진 아기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다녔지요. 덕보는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덕보는 서둘러 헛간으로 달려가 아기를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때 박진사 댁 사랑채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덕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박노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대감마님께서 몹시 노하고 계십니다. 박노인은 찻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만 돌아가시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체라도 찾아야 합니다. 대감마님은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 일은 이미 끝났소. 더 이상 캐내지 마시오. 사내는 냉소를 지었지요. 끝났다고요. 만약 그 핏줄이 살아있다면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덕보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일이라니, 대감마님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흘 더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것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사내가 떠나자 덕보는 서둘러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지요. 덕보는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아, 너는 대체 누구냐? 사흘 동안 검은 옷의 사내는 마을 곳곳을 뒤졌습니다. 덕보는 매일 밤 가슴을 졸이며 헛간을 지켰지요. 다행히 사내는 흔적을 찾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덕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덕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복동이라고.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덕보는 복동이가 지니고 있던 옥패를 꺼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옥패였지요. 하지만 이것이 복동을 위험에 빠뜨릴 증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보는 깊은 밤 헛간 뒤편으로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천으로 꽁꽁 싸서 땅속 깊이 묻었지요. 언젠가 복동이가 자라면 그때 꺼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은 돌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복동은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걷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덕보가 헛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동이 구석에 버려진 낡은 책을 들고 있었지요. 그 책은 박진사가 버린 묵은 책으로 한 자가 빼곡했습니다. 복동은 그 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 지, 현, 황. 덕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아이가 천자문을 읽다니. 덕보는 두려웠습니다. 이 천재성이 알려지면 큰일이 날 것 같았지요. 덕보는 복동을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바보처럼 굴어야 한다. 복동은 맑은 눈으로 덕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 두 돌을 맞이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헛간 쪽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요 며칠 헛간 주변이 묘하게 밝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박진사는 하인을 시켜 헛간을 뒤지게 했습니다. 덕보는 식은땀을 흘리며 복동을 품속에 꽁꽁 숨겼지요. 하인들이 이리저리 뒤지는 동안 덕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바로 그때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은 동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우, 헛간은 내가 조사하겠네. 자네는 손대지 말게. 박진사는 형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덕보는 두려움에 떨었지요. 박노인이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박노인의 시선이 덕보에게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덕보는 본능적으로 복동을 더욱 꽁꽁 감쌌지요.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여주게.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나는 적이 아니네.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복동을 내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복동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을 닮으셨구나. 덕보는 깜짝 놀랐지요. 박노인이 무릎을 꿇고 복동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과 박진사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는 형이 헛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따졌고 박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그날 밤 박노인은 덕보를 몰래 불렀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달빛 아래서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덕보, 그 아이를 어디서 주었는가? 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석 달 전 깊은 산속에서 발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하늘이 낸 인재이지만 큰 화를 입을 상이라네. 덕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각오해야 하네. 앞으로 험한 일들이 생길 것이네. 덕보는 각오는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동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박노인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복동의 옥패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패였지요.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설마...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15년 전 그 집안을 섬기던 무관이었소. 영모 사건 당시 홀로 살아남아 도망쳤지요. 그리고 이 산속에 은거하며 그날의 진실을 밝힐 날만 기다렸소이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박노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인은 복동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르쳐야 했지요. 도인은 깊은 산속 동굴에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복동은 낮에는 헛간에서 바보 행세를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인은 복동의 천재성에 혀를 내둘렀지요. 석 달 만에 사서삼경을 통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동이 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인이 물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복수를 하고 싶으냐? 복동은 고개를 들어 도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가 무엇입니까? 도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자들에게 갚는 것이지. 복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도인은 복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것 없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실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니라. 복동은 글 공부뿐 아니라 무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인의 검술은 신묘했지요. 복동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한편 박진사 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가 복동을 때리려 한 것입니다. 복동이 헛간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척하다가 박진사와 부딪혔지요. 박진사는 화가 나서 복동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 본능적으로 박진사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박진사는 깜짝 놀랐지요. 박진사가 소리를 지르려 할 때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우, 그만두게. 박진사는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네. 박진사는 어리둥절했지만 형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덕보와 복동을 자신의 별채로 불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본래 한양의 명문가 이정승 댁의 청직이었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 집안은 영모로 물려 멸문을 당했지.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네. 덕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당시 영의정이 반역을 꾸미고 있었네. 이정승께서 이를 알아채고 임금께 아뢰려 했지. 하지만 영의정이 먼저 손을 쓴 것이네.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어 이정승 댁을 영모로 몰았지. 하룻밤 사이에 일가가 몰살당했네.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갓난 아기를 내게 맡기셨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지.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쳤네. 그리고 이 마을 깊은 산속에 숨겨두었지. 하지만 다음날 찾으러 갔을 때 아기는 사라지고 없었네. 나는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었구나. 박노인은 덕보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복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정승의 손자입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내 아버지는 이정승의 적자 이윤성이셨지. 너는 명문가의 후손이네. 복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했습니다. 윤관찰사라는 자였지요. 윤관찰사가 도착한 날부터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관찰사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집은 가재도구를 빼앗아갔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윤관찰사는 마을의 젊은 여인들을 관아로 끌고 갔지요. 관아에서 시중을 들게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임금이 보낸 벼슬아치였으니까요. 도인은 산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저것이 바로 썩은 권력이니라. 힘없는 백성들은 저렇게 짓밟히는 것이지. 복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나쁜 사람을 벌할 수는 없습니까? 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서둘러 나섰다가는 정체가 드러날 것이니라. 복동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윤관찰사는 박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박진사를 만난 윤관찰사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오. 혹시 수상한 자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시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습니다. 윤관찰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윤관찰사는 실은 한양의 영의정 조카였습니다. 15년 전 영모 사건을 조작한 바로 그 영의정 말입니다.
윤관찰사는 전국을 돌며 혹시 살아남은 이씨 가문의 후손이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6살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진사의 딸 월선이 헛간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동이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지요.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여기던 복동이 어려운 한문책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월선은 조용히 다가가 복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동은 월선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복동은 당황했지만 월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비밀은 지킬게요. 월선은 복동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복동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월선은 몰래 복동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진사의 서재에서 몰래 빼온 책들이었지요. 복동은 감사의 표시로 월선에게 꽃을 꺾어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지요. 월선은 복동의 슬픈 눈빛 뒤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바보 행세를 하나요? 복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월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복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왜 숨어 지내야 하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지요. 복동은 월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윤관찰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마을 처자들을 관하로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박진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관찰사가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사의 딸 월선을 보고는 눈빛이 변했지요. 저 처자를 관하로 보내시오. 박진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관찰사 날이 제 딸만은 안 됩니다. 윤관찰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는가. 박진사는 무릎을 꿇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노인이 나섰습니다. 관찰사 날이 제 조카는 몸이 약하여 시중을 들 수 없습니다. 윤관찰사는 박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늙은이가 참견 말고 물러서시오. 바로 그때 마을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관찰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관찰사 날이 이 마을에는 귀신이 산답니다. 윤관찰사는 비웃었습니다. 귀신이라니 무슨 헛소리요. 무당은 음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5해 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돌고 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려 기다리고 있지요. 윤관찰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15해 전이라는 말에 무언가 떠오른 듯 했지요. 윤관찰사는 황급히 박진사 댁을 떠났습니다. 무당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노인은 무당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궁궐에 있던 나인이었답니다. 그날 밤 윤관찰사는 다시 월선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3명의 사내가 박진사 댁담을 넘었습니다. 사내들은 월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월선은 잠들어 있었지요. 사내 하나가 월선을 업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복동은 도인에게 배운 경공술로 담을 넘어온 것입니다. 복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러가시오. 사내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주제넘게. 하지만 다음 순간 사내들은 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복동의 손놀림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도인에게 배운 혈도술로 사내들의 혀를 짚은 것이지요. 사내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월선을 깨웠습니다. 월선은 놀라 눈을 떴지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애기 씨, 괜찮습니까? 월선은 복동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은 사내들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관아 안으로 들어간 복동은 윤관찰사의 방을 찾았지요. 윤관찰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동은 윤관찰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신들을 발견했지요. 한양의 영의정과 주고받은 비밀 편지였습니다. 복동은 그 편지를 읽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후손을 반드시 찾아 제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편지를 품에 넣고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튿날 복동은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도인은 복동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역시 영의정 놈이 아직도 단속하고 있구나. 도인은 복동을 앉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복동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복동은 도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이정승 대감을 섬기던 무관이었다. 도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전 영의정이 반역을 꾸미고 있었지. 대감께서 이를 알아채셨다. 대감께서는 증거를 모아 임금께 아뢰려 하셨지. 하지만 영의정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오히려 대감 댁을 역모로 몰았지. 하룻밤 사이에 일가가 몰살당했다. 나는 그날 밤 급히 밖으로 나가 있었기에 살아남았지.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도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 윤성도련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셨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살았다. 복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옥패가 증거입니까? 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옥패는 이정승 가문의 가보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물건이지. 또한 나에게도 증거가 있다. 도인은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영의정이 조작한 증거의 초안이다. 내가 몰래 훔쳐낸 것이지. 복동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복동이 관아에 다녀온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밤중에 의로운 협객이 나타나 월선 애기 씨를 구했다는 이야기였지요. 윤관찰사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윤관찰사는 한양으로 급히 정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마을에 나타났지요. 그들은 15년 전에도 왔던 바로 그 자객들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는 혈랑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혈랑은 15년 전 직접 이정승 일가를 죽인 악명 높은 살수였지요. 혈랑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혈랑이 말했습니다. 밤중에 관아를 습격한 자를 찾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혈랑은 박노인을 불러냈습니다. 당신은 이정승 댁의 청직이었지. 혈랑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아기를 어디에 숨겼느냐. 박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작 죽었소. 추운 겨울 산속에서 어린 것이 살아남을 리 없지. 혈랑은 박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이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 혈랑은 부하들을 시켜 마을 전체를 뒤지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이닥쳐 아이들을 조사했지요. 복동은 헛간에 숨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동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인이 복동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아직 참아야 한다. 내가 나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복동은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혈랑의 수색은 사흘째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혈랑은 멈추지 않았지요. 넷째 날 밤, 혈랑은 박진사 댁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덕보는 헛간 안에서 복동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혈랑이 헛간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혈랑의 눈빛이 헛간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혈랑은 덕보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댁머슴이옵니다. 현랑이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도인이 가르쳐준 은신술로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랑이 헛간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아이라면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현랑이 돌아섰습니다. 덕보는 계속 말했지요. 제가 산에서 주워 키운 아이입니다. 하지만 석 달 전 병으로 죽었습니다. 현랑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디에 묻었느냐? 덕보는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현랑은 덕보를 끌고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덕보는 아무 곳이나 가리키며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현랑은 부하들을 시켜 그 자리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현랑은 덕보가 거짓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랑이 칼을 뽑아 덕보를 위협했습니다. 내 놈, 거짓말을 하는구나.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현랑은 덕보를 마을로 끌고 내려와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피를 토하면서도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덕보는 사흘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복동의 존재를 숨겼지요.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현랑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도인은 산속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넷째 날 밤, 도인은 복동과 함께 마을로 내려왔지요. 현랑의 부하들이 덕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인과 복동은 어둠을 틈타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복동의 검술은 이미 고수의 경지에 올라 있었지요. 부하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복동은 덕보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덕보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복동을 알아보았지요. 복동아, 미안하구나. 복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겁니다. 도인이 덕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박노인도 약재를 가져왔지요. 덕보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복동은 덕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겠다고. 도인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복수니라. 바로 그때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지요. 도인과 박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궁중 나인이었습니다. 영무 사건이 조작되는 것을 목격했지요. 영의정이 직접 거짓, 증거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당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의정의 친필 문서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복동은 10살이 되었습니다. 도인과 박노인, 무당은 복동에게 모든 증거를 건넸지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복동은 과거를 보기로 했습니다. 복동은 이름을 이원으로 바꾸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비들이 있었지요. 복동은 당당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은 이원이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로 장원급제를 한 것이지요.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직접 소년 장원을 불러 대면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겨우 10살이라는데 어찌 이리 학식이 높으냐? 복동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는 스승님께 배웠사옵니다. 임금은 복동의 비범함에 감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벼슬을 내렸지요. 복동은 승정원의 난관이 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복동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의정도 복동을 보았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복동의 얼굴이 낯익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죽은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관 찰사도 한양으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윤관 찰사는 복동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 아이가 설마 그때 그 협객. 윤관 찰사는 영의정을 찾아가 보고했습니다. 영의정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관 찰사에게 명령했지요. 저 아이를 조사하라. 혹시 이 씨 가문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라. 윤관 찰사는 몰래 복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고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의정은 복동에게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어리니 변방으로 보내 공을 세우게 하소서.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변방으로 떠나라는 명을 받았지요. 하지만 복동은 이것이 함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죽이려는 계략이었지요. 복동은 영의정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떠나기 전에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정은 복동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냐? 복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이라니 무슨 말이냐? 복동은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영의정은 그 옥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이정승 가문의 갑오였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복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승의 손자 이원입니다. 영의정은 뒤로 물러섰지요. 복동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우리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지요. 영의정이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말라. 내 가문은 영모를 꾸몄다. 복동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대감께서 직접 쓰신 거짓 증거의 초안입니다. 영의정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복동은 마지막으로 무당이 준 친필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감께서 영모를 꾸민 증거입니다. 영의정은 칼을 뽑아 복동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 더 빨랐지요. 복동은 영의정을 제압하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은 영의정을 끌고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놀랐지요. 복동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은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정승의 손자옵니다. 임금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동은 모든 증거를 임금께 올렸지요. 옥패와 거짓, 증거의 초안, 그리고 영의정의 친필 문서까지. 임금은 문서들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영의정이 무릎을 꿇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지요. 임금은 즉시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의정이 반역을 꾸미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이정승을 역으로 모함한 것이었지요. 영의정과 윤관찰사, 현랑은 모두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임금은 복동에게 사죄했습니다. 짐이 진실을 보지 못했구나. 이정승 가문을 복권하고 내게 선조의 벼슬을 잇게 하겠노라. 복동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은 가장 먼저 덕보를 찾아갔습니다. 덕보는 마을에서 요양하고 있었지요. 복동은 덕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보는 눈물을 흘리며 복동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복동아. 내가 정의를 세웠구나. 복동은 덕보를 위해 큰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박노인도 다시 청지기로 모셨지요. 도인은 병조판서로 복직했고 무당은 궁중으로 돌아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복동은 월성과 혼인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쳤지요. 여러분, 이렇게 산속에서 주어진 아기는 결국 정의를 세우고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